안녕하십니까? 고대부터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급자족할 수 없는 물품은 자신의 잉여 물품을 가져다가 필요한 물품과 교환해야 했습니다. 상품이 거래되는 부조장이 열리면서 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물품을 거래하는 부조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먹는 것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곡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농업은 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수확량이 적었습니다. 자급자족 수준의 농업 상태에서 상업은 발달할 수 없습니다. 이모작 농사가 시작되면서 식량이 풍부해집니다. 이모작을 한다는 것은 1년에 같은 땅에서 종류가 다른 농작물을 2번 심어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논에서는 여름에 벼, 가을에는 보리나 밀을 심어 수확합니다. 중국은 12세기 남송 시절부터 이 양법이 보편화되었고 일본은 14세기에 이 양법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고려 말기에 이 양법이 알려졌지만 용수가 부족하여 널리 보급되지 못합니다. 18세기 조선 후기부터 봄 비가 자주 내리면서 이 양법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보리를 키우고 봄에는 벼를 키우는 이모작으로 곡식 생산량이 급격히 증대합니다. 잉여 곡식이 생기면서 분홍이 등장합니다. 먹고 사는데 여유가 생긴 분홍들은 좀 더 색다른 상품과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면화와 담배, 인삼 등 상품 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유리 제품과 귀금속 등 고급 상품을 만드는 수공업 기술자도 등장합니다. 그러자 물품을 거래하는 보부장이 시작되었고 전국적인 물류 유통을 담당하는 거상이 등장합니다. 1678년 조선은 상평통보를 발행합니다. 화폐 경제가 시작되자 상품 거래에 믿음과 신뢰가 쌓이며 상업이 급성장합니다. 1920년대 일본인들은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산미증산 계획을 실시합니다. 관계 배수 시설을 신설하고 보수 관리하기 위해 수리조합이 조직됩니다. 저수지와 강 줄기에 물을 가두는 물막이보를 건설합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간척지를 개간하면서 농지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벼와 다양한 곡식의 품종도 개량합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보급하고 양수기를 이용하여 가뭄을 극복하는 등 곡식 수확량을 크게 늘립니다. 일본인들은 형산강 강변에 둑을 쌓아 홍수에도 침수되지 않는 연일들판을 간척하였습니다. 1919년 형산강 옆에 우한 양수장을 건설하여 가뭄에도 연일들판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의 토질과 기후에 적합한 벽시 품종을 개량하여 전국에 보급합니다. 그 결과 1920년대에 미국의 획기적인 증산이 이루어집니다. 벼 품종 개량 성과에 힘입어 조선 농가는 수확량이 좋아졌고 쌀값과 볏짚의 값도 재래의 것에 비해 오른 가격에 팔아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는 대일본 미국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농민들이 자본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당시는 일본에 비해 조선의 물가가 쌌기에 조선에서 산출되는 쌀을 가져다가 일본에서 판매하면 더 큰 이득이 났습니다. 일본 상인은 조선 땅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했고 조선의 지주와 농민들은 조선의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일본 수출에 더 열을 올립니다. 시장경제의 생리상 더 남는 장사를 하려면 비싼 값에 사겠다는 곳에 물건을 파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보부상도 상품의 가치가 서로 다른 지역의 물품을 유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 보부상의 이익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식량 증산을 위해 통일벼 품종개량 사업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는 모를 심는 이안기, 1990년대는 벼를 수확하는 콤바인, 논지를 정리하는 트랙터, 수로를 정비하는 굴삭기 등 기계와 장비가 널리 보급되면서 노동력 소모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곡식 생산량은 크게 늘어납니다.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내게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만나서 물물을 교환하는 방식이었고 조선시대 중반까지는 곡식과 옷감이 화폐를 대신하던 물품화폐 시기였습니다. 물물 교환과 물품화폐의 단점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물건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힘들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물건을 중매하는 거강꾼이 등장합니다. 보부상은 유통기간이 오래가는 마른 생선과 건어물, 그리고 젓갈류, 소금 등을 갖고 쌀 농사를 짓는 곳을 찾아가 물물 교환하며 물류의 유통을 담당하면서 지역 간에 발생하는 상품 가치 차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했습니다. 최초의 화폐는 996년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건원중보입니다. 조선시대 세종은 조선통보를 만들었지만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만큼 널리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중반까지는 곡식이나 옷감을 갖고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교환 방식이 통용되었습니다. 1678년 조선 숙종 시기에 상평통보가 발행되었고 18세기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잉여 곡식이 늘어나자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상평통보는 1908년까지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시장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장소를 말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거래의 목적물만 있다면 거래 장소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상품의 종류, 가격, 대금의 지급 방법들을 서로가 정하고 이용합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상품 정보를 홍보하는 방식, 판매자와 구매자의 만나는 장소, 상품의 물류 유통 방법 등이 변해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부상이 주도하는 부조장이 부흥했다가 철도와 자동차 도로가 건설되고 교통요지의 상권이 형성되면서 부조장은 쇠퇴하여 사라집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상품 홍보와 거래가 인터넷과 모바일 화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온라인 송금이 됩니다. 조선의 부조장은 화폐 경제가 시작되는 1750년대부터 개장하여 1900년대 초반까지 형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1832년 발간된 경상도 읍지 기록에 의하면 경주부 영산창과 양동마을이 있는 강동 국당리 윗부조장이 1780년대부터 먼저 시작되었고 이후 연일원 관가와 가깝고 다양한 상품을 실은 선박들이 쉽게 접안할 수 있는 드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중명에서 아랫부조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리는 관가에 머물며 백성으로부터 곡식과 지역 특산품을 세금으로 받았고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품은 선박에 실어 바닷길을 이용하여 한양도성으로 운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가와 가깝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면서도 대량의 물건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강가에서 부조장이 열렸습니다. 부조장에서 거래되는 중요한 상품은 인근 곡창지대에서 수확된 쌀과 영일만 바다의 풍부한 수산물, 그리고 포항의 엄전에서 만들어진 소금입니다. 경주와 영천 등지의 상인들은 형산강의 물줄기를 이용하여 내륙의 농산물을 나룻배에 실어 가져왔습니다. 함경도의 명태, 강원도 오징어, 포항 연안의 청어와 소금 등 다양한 수산물은 바닷길을 이용하여 운반했습니다. 연일현 아랫부조장은 드넓은 모래사장이 있어서 나룻배 선박이 접안하기 좋았기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 배가 접안하기 쉬운 곳에 포항탕진이 만들어지자 상인들은 그곳의 넓은 벌판에 모여 장사를 합니다. 철도와 도로가 건설되고 둥빈내항이 정비되자 포항읍은 물류 유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상품과 사림이 모이면서 포항장은 호황기를 맞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둥빈동에 상점을 마련하고 일본으로부터 새롭고 다양한 물품을 들여와 판매하였고 조선의 상품을 구매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경북 지역 상인들은 일본인에게 조선 지역 상품을 판매한 후 이곳에서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여 갔습니다. 1919년 포항역과 학산역 사이에 2km 철로가 건설되었습니다. 1920년 대구와 경주, 그리고 포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됩니다. 영일군 내에는 안강역, 부조역, 효자역, 포항역, 학산역 총 6개 역이 세워졌습니다.
수산업과 수출입을 담당하는 동빈내양, 대량의 물품을 운반할 수 있는 학산역과 포항역, 그리고 도로가 건설되고 이용이 편리한 자동차가 운행되자 물류와 유통이 좋은 곳으로 상권이 이동하여 형성됩니다. 이것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남빈동이 간척되고 도로가 건설되고 각종 관공서가 들어서자 남빈동이 포항의 중심가로 번창합니다. 경상북도를 아우르는 도로망이 건설되면서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상품은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조선총독부 시절에 촬영한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항 지역 사진을 촬영한 도리 유조는 일본 학자로서 조선총독부 촉탁의 학술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1914년 조선의 여러 방면을 조사한 인물입니다. 포항 지역 사진에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14년 사진에서 형산강 양쪽에 드넓은 모래사장이 펼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산 하단부를 보시면 경주와 연희련을 연결하는 길을 내기 위해서 산의 하단 비탈부 일부가 깎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도 산의 하단부 일부가 깎여 있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는 연희련에 관청이 있었고 주민도 수만 명이 넘는 큰 고을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제산 하단부에 철도와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2000년까지도 제단 하단부 외팔교를 통해서 포항의 물자가 자동차에 실려 경주 방면으로 운반되었으나 지금은 포항 고속도로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외팔교는 철거되었습니다. 연희련 중명에 위치한 아랫부조장터는 수많은 황포도떼와 객주, 여각은 물론이고 창고업, 위탁 판매업, 숙박업이 번성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을 연결했던 부조장은 철도와 자동차를 이용한 육로교통의 발달로 점점 위축돼 자취를 감췄으나 부조장의 명성이 있었기에 죽도시장이 경북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2008년부터 부조장터를 조선 후기 보부상을 비롯한 상업 발달과 재래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로 되살리기 위해 연일 부조장터 문화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항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시장의 변천사와 상업이 어떻게 활성화되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리적 변화를 만들면 사람들은 생존에 편리하고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이동해 갑니다. 포항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포항 연이릅 중명에 위치한 신부조장터 공원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